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던 몽골 제국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립니다. 다음 목표는 바다 건너의 섬나라, 일본. 당시 몽골은 유럽에서 중국,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고 고려와 남송까지 굴복시킨 상태였습니다. 1274년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약 900척의 함선과 2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제1차 침공을 시작하죠. 이름하여 분해이의 예역을 감행합니다. 몽골군은 배를 타고 대마도를 향해 출발했고 그들이 향한 대마도는 마치 거대한 문처럼 일본 본토로 향하는 첫 관문이자 몽골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칼을 맞댄 격전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던 소씨 가문은 갑작스러운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몽골군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며 섬을 집어삼켰죠.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특히 하치만구 도쿄행기와 같은 일본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스시마에 상륙하자마자 민간인과 수비군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며 섬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소씨 가문의 당주인 소스케쿠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병력과 낯선 화약 무기, 철구탄의 폭발음과 성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사무라이들의 1대1 명예로운 전투 방식은 몽골군의 조직적인 집단 전술과 화약 무기 앞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어 이키섬, 히라도섬을 거쳐 규슈 본토, 하카타만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후쿠오카로 일본 방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하카타만의 푸른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상륙했고 일본 사무라이들은 필사적으로 맞섰죠. 일본 측은 가마쿠라 마쿠의 명령에 겐지 가문을 중심으로 지휘관 아다치, 야스모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몽골군의 우수한 기병과 투석기 그리고 화약 무기는 일본 사무라이들에겐 생전 처음 겪는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는 굉음과 함께 화통이라 불리는 원시 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기병 부대와 함께 궁수부대가 진군하자 일본군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일본 사무라이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전투 기록에 따르면 사무라이들은 지형의 이 점을 활용하며 집요하게 저항했고 지역 주민들도 협력해 격전을 벌였습니다. 몽골 승례국이라는 일본의 역사 기록에는 이 시기 격렬했던 방어전의 모습과 함께 사무라이들의 일기당천식 전투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뜻밖의 방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하카타만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태풍이 해안을 강타하고 몽골군 함대 대부분이 자초되며 물러납니다. 1274년에 침공이 태풍으로 실패했지만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 뒤인 1281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다시 일본을 향해 2차 침공을 시작합니다. 이때 동원된 병력은 약 14만 명, 배는 4,400척으로 당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해상 전력이었죠. 과연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2차 침공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나는 고려를 출발한 동쪽 함대였고 다른 하나는 남송 지역에서 출발한 남쪽 함대였죠. 특히 고려-몽골 연합군의 동쪽 함대는 대마도를 지나 규슈 북부 하카타만으로 진입합니다. 이들은 하카타만 북쪽에 위치한 하쿠자키 신사 인근 해안을 주요 상륙 지점으로 삼았죠. 당시 일본은 1차 침공 이후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20km에 달하는 거대한 돌 성벽을 쌓았죠. 일본 말로는 겐코 보루이를 큐슈의 해안선을 따라 쌓아 몽골군의 재침공에 대비해왔습니다. 이 성벽들은 높이 약 2에서 3m에 달했으며 몽골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기병 돌격을 막기 위한 견고한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 무사시노기에 따르면 몽골군은 폭탄과 기병 돌격을 동반한 파상 공세를 펼쳤고 일본 측은 성벽을 방패 삼아서 사무라이 단위의 게릴라성 반격과 궁식 공격으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양측은 며칠 동안 상륙과 저지를 반복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규슈 지역의 사무라이 가문들 특히 쇼니 가문과 오토모 가문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야습과 매복 전술로 몽골 측을 압박했고 이들의 끈질긴 저항은 몽골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륙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남쪽 함대가 도착해야지 양쪽에서 협공이 가능했지만 남송 지역에서 출발한 이 함대는 대규모 병력과 보급품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항해 도중 심각한 조율 부족과 지휘 체계의 혼란을 겪으며 도착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쪽 함대는 일본 본토의 견고한 방어선 앞에서 홀로 고립된 채 장기간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병사들은 좁은 함선 갑판 위에서 야영을 이어가며 병력 피로도가 극심하게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 문제와 더불어 전염병의 위험까지 겹치며 몽골군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었습니다.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대치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었고, 좁은 해안선에 갇힌 몽골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일본군 역시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과의 싸움에 지쳐갔죠.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전투와 배고픔 속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서서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 이들을 덮치죠. 이번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주간 규슈 해안을 휩쓴 초대형 태풍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측 사서인 하치만구 도쿄행기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광풍이 전선을 덮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의 공식 기록 원사 역시 태풍으로 인해 병력의 절반이 소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몽골의 두 번째 일본 침공 또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의 가호로 생각했고 그 이름을 카미가제라고 불렀죠. 즉 신이 일본을 지켜준 바람이라고 신풍이라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훗날 수백 년 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이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연합군의 함정의 비행기로 자폭 공격을 간행하는 전술 카미가제 특공대는 바로 이 카미가제에서 따온 것이죠. 몽골의 침공 실패는 일본 역사의 깊은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침공의 실패는 몽골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무려 14만에 달했던 대군을 잃었고 정복의 기세를 이어가던 원나라의 팽창 속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침공 실패를 기점으로 몽골 제국이 확장기에서 정체기로 전환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없었다면, 상륙을 하고 태풍이 오던지 아니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맑은 하늘 아래 침공이 이루어졌다면 14만의 병력으로 평야를 질주한 몽골군에 의해서 일본 열도는 단 2주 만에 몽골에게 침략당했을 겁니다. 당시 몽골은 중국을 정복했고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중동 이슬람 군대조차 무릎 꿇렸던 전력이 있었죠. 그에 비해 일본은 중앙집권도 미약했고 무기체계나 병력 규모 면에서도 몽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1차 침공에서 이미 희젠과 다자이우를 초토화한 경험이 있는 몽골군이 날씨라는 변수만 없었다면 단숨에 큐슈를 점령하고 교토까지 점령했겠죠. 당시 교토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엔 넓은 평야지대가 많아 기병 중심의 몽골군이 기동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이었죠. 지방 사무라이들의 산발적 저항만으로는 수십만 대군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단 2주 만에 일본이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무사 가문의 역사가 끊기고 일본은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 중국식 관료제를 도입한 동방의 성이 되었겠죠. 결국 몽골의 동진 전략이 성공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됐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태풍, 그리고 그로 인한 몽골군의 패배. 이 작은 변수 하나가 거대한 세계사를 바꿔놓았죠. 일본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몽골의 지배 아래 놓였을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전혀 다르게 재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작은 변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몽골의 지배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을 것 같나요?